좋은 아침입니다. 10월 30일 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슈 보험 덕후 보탁화 전합니다. 자, 내년에도 장기보험료율이 20%나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픈뱅킹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좀 알아보고, 자, 앞으로 이런 서비스는 확대가 되겠죠. 지속적으로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것이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요즘 뜨고 있는 펀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기보험료율 또 오른다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를 어떻게 떼냐면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 뗄 때 여기에 비례해서 이렇게 뗍니다. 근데 이게 2017년까지는 6.5%였는데 7.38%, 그리고 8.51%, 그리고 이번에는 무려 또 20%가량 올라서 10.21%까지 오른다라고 합니다.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재정 문제겠죠. 2014년까지 흑자폭이 3천억 정도 넘었다가 이듬해 900억으로 줄고요. 2016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올해는 무려 적자폭이 7,530억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제 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뭐 인구가 이제 고령화 때문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고, 여기에 이제 제도적인 문제겠죠. 지난해부터는 또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서 이제 올해 많이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이제 적자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는 어쩔 수 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적자폭은 커질 수밖에 없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실비보험도 똑같죠. 실비보험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걱정되는 게 같은 얘기죠. 노인 인구가 계속 줄고 그 노인 인구의 이제 병원을 이제 가는 뭐 어떻게 보면 횟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비용들도 굉장히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는 제가 이제 당연히 이제 병원에 많이 가면 비용이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실비는 보상을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제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실손보험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오픈뱅킹 시작이 됩니다. 뭐 오픈뱅킹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KB 하나은행이랑 K뱅크 두 개의 은행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체 서비스를 하려면 각각 은행 앱에 들어가서 각각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각각 하는 이유는 개개인적으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무튼 저는 그렇게 두 개를 쓰는데 각각 들어가야 되지만, 이제는 한 은행에 들어가서 여기서 다른 계좌를 끌고 오게 되면은 여기서 다른 은행도, 예를 들어 KB 하나은행 앱으로 들어가서 다른 은행 K뱅크 것도 이제 이체나 조회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매우 편리해지겠죠. 굳이 여러 개 앱을 다 깔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까는 이유들은 각각 있겠지만, 무튼 API라는 이것이 오픈되면서 결국은 일반 은행들이나 특히 핀테크 업체들은 많이 이제 이러한 혜택을 좀 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오늘부터 이제 서비스 시범적으로 하는 건 NH농협, 신한, 우리 KB하나 뭐 해서 제주까지 10개 은행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말에는 다 참여하고 핀테크 업체들도 다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이제 진행되면 소비자분들이 이제 편리해질 수 있고, 은행이나 핀테크 업체들도 각각 이제 이러한 혜택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신한은행 솔 같은 경우 엄청 광고를 했었죠. 저도 굉장히 많은 광고를 봤는데, 이러한 소비자들을 여기에 집어넣기 위한 그러한 이제 총력전을 좀 기울였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각각 많은 이제 뭐 경품들을 내세우면서 이런 서비스에 주 이용 고객을 담으려고 하는 건데, 무튼 이렇게 하다 보면 일정 은행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몰리는 그러한 이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핀테크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가 확대됨으로써 수수료가 거의 10분의 1까지 줄어듭니다. 그러한 또 혜택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그러한 이 정보를 활용해서 좋은 서비스가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서비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보안에 대한 그 위험들이 늘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준비해서 결과적으로 서비스가 확대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이게 문제점이 또 있죠. 온라인이나 모바일이 강화가 되면은 오프라인에 있는, 반대로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는요, 오프라인에서도 확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가면 좀 외진 곳에는 은행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에 있는 은행만 활용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확대가 되게 되면 오프라인 은행에 가서도 다른 은행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서비스나 혜택을 오프라인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가 확대되는 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신분증, 뭐 이게 확대되는 것은 뭐 우리가 당연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신분증을 갖고 가지 않았는데, 제가 핸드폰에 찍어놓은 신분증을 보여드림으로써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엄격한 곳에서는 아직 제가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을 인정하지 않지만, 꼭 이렇게 엄격하지 않은 곳에서는 이걸 이제 대신할 수 있었는데요. 무튼 뭐 정부가 이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실행될 게 이제 공무원증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공무원증부터 시작을 하고 점점 확대돼서 21년에는 학생증, 청소년증, 22년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까지 발급하는 것을 법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많이 쓰고 있는 서비스죠. 그 이제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발행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2021년 말까지 전자증명서로 이제 발급하는 서비스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뭐 9억 건에 달하는 종이 증명서 발급이 이제 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 비용 3조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서비스가 확대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보안 문제고,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타날 텐데,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해 가면서 서비스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뜨는 펀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삼성 픽테 로보스틱 펀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펀드는요, 일단 재간접입니다. 스위스 픽테 자산 운용 펀드의 것을 그냥 갖고 와서 삼성에서 판매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삼성 운용에서는 모 펀드의 성과를 그대로 가져가는 선에서 약간 유동성만 조절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픽테 자산 운용 그 펀드의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직결되는 그런 상품이고요. 뭐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4차 산업혁명주를 골라하는 그런 펀드인데, 이 펀드가 최근에 당연히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죠. 1년 수익률 같은 경우는 해지형 같은 경우는 23%, 언해지형은 25%, 3년으로 보면 각각 54.6%, 47.7%에 달합니다. 엄청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이 펀드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지멘스, 그리고 그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든가 일본의 환학이라는 회사, 이제 로봇, 뭐 인공지능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실제 다양한 회사에 나누어 투자를 하면서 그 기술력이 좋고 유동성이 좀 뛰어나고 펀더멘탈이 좋은 그런 회사들의 종목을 편입한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쪽의 펀드를 좀 포트폴리오 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지금 수익률이 많이 나니까 들어간다, 이런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산업혁명이라든가 지금 뭐 오늘 기사에서도 보면 뭐 해외에 그러한 이제 뭐 애플이라든가 구글 이런 회사의 시총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에 육박한다라는 기사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을 잘 선택을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최근에 대한민국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뭐냐면, 뭐 그 타다 문제가 어저께 굉장히 큰 이슈였었죠. 뭐 규제 때문에 산업을 굉장히 막아버리는 거죠.
물론 이것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참 뭐 일부에서는 답답한 시선으로 분명히 보는 것이 맞습니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그러한 이제 유니콘 이상의 기업으로 보이는 거 우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해외에서는 굉장히 확대가 돼서 중국이나 인도라 이런 데서는 굉장히 큰 산업으로 성장을 해서 수전의 규모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꽤 큰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결국은 같이 이제 산업을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없고 발전해 갈 수 없는 그러한 구조로 만들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무튼 이런 공유라든가 공유경제 이런 것들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기술력보다 더 중요한 게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완화돼서 이러한 산업들이 좀 확대되기를 좀 바라는 저는 그런 입장에 좀 있습니다. 무튼 그래서 다시 펀드로 돌아와서 이러한 펀드들이 편입하는 이 회사들이나 기술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불안 장세에 뭐 아시다시피 좀 주식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지만 그래도 불안한 장세가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비빔밥으로 표현을 하죠. 다양한 자산을 이렇게 섞어 만든 이런 멀티에셋 펀드들이 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채권, 리츠, 인프라 등의 분산 투자에서 중위험, 중수익으로 펀드를 구성한 그러한 상품들이 좋은 성과를 좀 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멀티에셋 펀드가 눈에 좀 띄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뭐 다 아시다시피 그 가치주나 배당주, 공모주 펀드들은 다 자금이 빠지고 있는데 멀티에셋 펀드는 반대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 펀드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 리츠, 인프라에 자산의 절반 투자하고요. 반은 글로벌 주식의 원자재,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기대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있는 펀드, 멀티에셋 펀드의 평균 수익률을 보니까 10.22%나 났고요. 올해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 1.93%에 비해서는 무려 8% 넘게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펀드가 좀 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MP 펀드인데 EMP 펀드 같은 경우는 ETF나 ETN에 이미 이제 ETF나 ETN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다 짜여져 있는데 이 상품들을 갖고 다시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초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ETF 같은 것들이 어떤 펀드들이냐 보면 뭐 블랙록이나 뱅가드, 스파이더 이런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ETF에 거의 60% 이상의 자산을 투자한다라고 하니까 이 또한 재가전 펀드고 초분산 펀드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갖고 가는 거,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거죠. 특히 EMP 펀드는요, 수익률이 굉장히 다른 펀드에 비해서도 적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뭐 ETF나 ETN이 수수료가 낮은 건 아시죠? 이거에 또 초분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 된다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투자에 또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수익률이 좋은 펀드가 올해 24%, 19%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두 펀드에 대해서 좀 설명까지 드렸고요. 오늘은 더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10월 한 달 마무리 잘 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